283페이지고요. 네, 자, 건축물의 높이 제한입니다. 자, 건축물의 높이 제한, 네, 설명을 좀 들으시고, 네, 그 다음에 또 문제를 보내기 좋을 것 같습니다. 앞을 보시죠. 좀 어려운 파트죠. 높이 제한 파트는. 자, 우리 건축법상 건축물의 높이 제한 방법 몇 가지가 있죠. 크게 건축법상 높이 제한 방법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두 가지가 있는데 1번이 가로구역이죠. 가로구역 단위죠. 가로구역 단위로 높이를 제한하는 방법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일조권 확보를 위해서 건축물의 높이가 제한됩니다. 일조권 확보를 위한 높이 제한. 이렇게 두 가지 방법에 의해서 건축물의 높이 제한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자, 가로구역은 이렇게 설명 들었었죠. 가로구역이라는 것은 길가째, 네, 길도자입니다. 그래서 이게 도로입니다. 도로가 있으면은 이렇게 사방이 도로로 둘러싸여져 있는 이 부분이 무엇이죠? 네, 가로구역이죠. 이 부분을 가로구역이다라고 해요. 자, 우리 건축법에서는 자, 이 가로구역별로 이 가로구역 단위로 건축물 높이를 원칙적으로 이제 허가권자가 지정해서 공고합니다. 가로구역별 건축물 높이를 허가권자가 가로구역별 건축물의 높이를 지정하여 공고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럼 우리 강남구 관할구에서 허가권자 누구죠? 강남구청장이니까 우리 강남구 관할구에서 사방이 도로로 둘러싸인 이 가로구역 단위로 네, 강남구청장은 건축물 높이를 지정하여 공고할 수 있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 가로구역의 건축물 높이는 네, 50m 다라고 공고해버리면은 이 가로구역 안에 모든 건축주들이 건축을 할 때는 그 허가권자 지정 공간 50m를 초과하여 건축할 수 없도록 높이 제한을 만다 이 말이에요. 이렇게 허가권자가 가로구역별 건축 높이를 지정 공고할 수 있고 그 지정 공고된 높이를 초과할 수 없도록 높이 제한하는 게 원칙이에요. 이 원칙에 대해서 특례를 세 가지 인정하잖아. 특례. 세 가지 제목을 외우시면 돼요. 제목만 기억나면 되는 거지. 내용은 이해하고. 최고 높이를 지정해서 공고했지만 그 높이를 완화 적용할 수 있다 없다? 있다. 그 높이를 완화해서 적용해 주는 것도 가능해요. 건축물의 용도나 형태에 따라서 이제 특성이 다르기 때문에 네, 이렇게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그 높이를 완화해 줄 수도 있어. 50m로 지정 공고됐지만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통과한 건물은 네, 55m까지, 60m까지 이렇게 높이 제한이 완화 적용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같은 가로구역이잖아. 동일한 가로구역이지만 서로 다른 높이. 왼쪽이 50m라면 오른쪽은 35m 이렇게. 같은 가로구역이지만 서로 상다르리 상이한 높이 다른 높이죠. 뭐 서로 다른 상이한 높이를 지정 공고해서 높이 제한을 다르게 하는 것도 허용이 돼요. 이게 목차전에 떠올라야 돼. 지금쯤 되면은. 그 다음에 세 번째, 그리고 강의를 듣는 것은 책을 빨리 읽기 위해서 강의를 듣는 거. 이게 많이 듣고 익숙해지면 교재가 빨리 볼 수 있죠. 그래서 2달 들어야 할 강의를 하루 만에 기본서를 읽어낼 수 있게 되는 거죠. 지금 아직은 아니겠지만 9월달 정도 되면은 이제 서서히 늘 공법을 2달 동안 읽으니까 앞에만 하면은 앞에 맞고 뒤쪽에 난리가 나고 뒤에 수업할 때 뭐 여기서 보면 뒤쪽은 다 맞는데 앞쪽이 다 절단이 나고 막 그렇잖아. 누가 빨리 읽을 수 있을 그것은 숙달하고 이해를 반복하신 분이 빨리 읽어내는 거죠. 마지막 총직 날 때는 그죠? 한 이틀 사이에 전 과목을 대략적으로 훑어볼 수 있게 되잖아요. 그럼 이제 합격에 가까이 가는 거지. 그리고 이렇게 가로구역별 건축 높이는 허가권자 지정해서 공고하고 그 지정 공고된 높이를 초과할 수 없도록 높이 제한하는 게 원칙인데 특별시 광역시지역에서는 가로구역별 건축 높이를 특별시 광역시 조례로 정하고 그 조례로 정한 높이를 초과할 수 없도록 높이 제한을 할 수도 있다는 거죠. 이 세 가지 특례가 있는 게 이게 A4 용지 한 장 반 분량의 기본서를 보면은 확 줄여서 핵심은 이거예요. 그럼 다 알게 된 거잖아. 이게 살짝 살만 붙일 수 있으면 되는 거잖아. 그것은 여러분이 하셔야 될 몫이고. 자, 교재 같이 볼까요? 60번. 건축물의 높이 제한에 관련된 설명으로 틀린 것은 허가권자는 같은 가로구역에서 건축물의 용도, 형태에 따라서 건축물의 높이를 다르게 정할 수 있다, 없다? 있다. 너무 쉽잖아. 2번. 일반 주거지에서 건축물을 건축할 때는 건축물의 각 부분을 정남 방향으로 인접대지 경사로부터 건축 조례로 정하는 그 이상을 띄워서 건축해야 한다. 틀렸습니다. 일반 주거지에서 건축물을 건축할 때는 건축물의 각 부분을 정남이 아니고 정북 방향으로 인접대지 경사로부터 조례가 정하는 그 이상을 띄워서 건축하게 됩니다.
네, 고기를 드시고 또 잘 나가다 거기서 딱 막혀버렸죠, 지금. 일조 건축법을 위한 건축으로 높이 제한에 관련된 종합적인 문제니까 그래요, 그게 이제. 그래서 아까 건축성 건축 높이 제한은 두 가지가 있다. 일단 가로 구역 단위로 높이 제한은 좀 쉬워요. 이게 아주 어렵다고. 일조 건축법을 위해서 건축을 높이 제한하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어. 일조 건축법을 위해서 높이 제한을 하는 방법. 자, 첫 번째, 용도 지역이 전용 주거지역입니다. 전용 주거지역. 전용 주거지역과 일반 주거지역입니다. 전용 주거지역과 일반 주거지역에서 네, 건축이 허용된 전용 주거지역과 일반 주거지역에서는 건축이 허용된 모든 건축물이 일조 건축법을 위한 건축 제한 대상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나중에 여러분의 고객이 전용 주거지역과 일반 주거지역에 대지를 치다가면은 일조 건축법으로서 건축을 제한받게 되는 거예요. 전용 주거지역과 일반 주거지역에 대지를 치다가면은 자 보십시오. 왼쪽, 오른쪽이 북쪽이에요. 북쪽, 왼쪽이 남쪽이라고 가정을 하자. 남쪽이면은 남쪽에 이제 태양이 있습니다. 이게 태양이 있으면은 태양이 이렇게 북쪽으로 비출 거 아니에요. 이렇게 비추는데 전용 주거지역과 일반 주거지역에 건축을 하는 건축주가 여기다 건축물을 건축해 버리면은 건축물이 햇빛을 가려버리기 때문에 북쪽도 이제 일조권이 확보돼요, 안 돼요? 안 되잖아요. 그래서 법을 만든 거야. 이 북쪽도 이제 일조권을 확보해 주려고 앞으로 전용 주거지역과 일반 주거지역 건축을 건축하는 자는 그 건축하려는 건축의 높이에 따라서 그 건축을 기준으로 왼쪽은 뭐죠? 정남방의 대지 경계선이고 왼쪽은 오른쪽이 뭐죠? 정북방의 대지 경계선. 기준이 뭐죠? 정북. 이게 기준이 정북. 전용 주거지역과 일반 주거지역에서 건축에 허용된 모든 건축물은 정북방향 건축하는 건축물을 기준으로 정북방향의 대지 경계선을 왔다. 정북 방향의 인접대지 경계선으로부터 얼마를 띄워야 됩니까? 이 건축하는 건축의 높이에 따라서 이 사이를 일정한 거리를 띄워서 건축하는 거지. 그럼 봐요. 이 건물을 정북 방향의 인접대지 경계선으로 띄워서 이렇게 건축해버리면 여기까지 띄워버리면 이 건물 위로 북쪽 대지 일조권이 확보되는 개념이라고. 이해가 되죠? 네, 그때 얼마를 띄워야 되냐면은 9m 이하. 지금 9m 이하 부분은 이 건축한 전용 주거지가 일반 주거지에서 건축한 건축의 높이가 9m 이하이면은 정북 방향의 인접대지 경계선부터 얼마 띄워야 됩니까? 1.5m 이상을 띄워서 건축해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북쪽 방향의 대지로부터 1.5m까지는 건축을 못해. 비워둬야 돼. 여기 일조권 확보해 주기 위해서. 이런 설명을 사전에 해줘야 된다. 건축주에게. 그 다음에 9m를 초과했어. 전용 주거지가 일반 주거지에서 건축한 건축의 높이가 9m 초과하면은 이하가 아니고 9m 초과하면은 해당 건축물 높이의 2분의 1 이상을 띄운다고. 그럼 봐요. 전용 주거지가 일반 주거지에서 건축한 이 건축 높이가 10m면은 9m를 초과했잖아. 해당 건축물 높이 2분의 1이니까 얼마죠? 5m 이상을 정북 방향 대지로부터 띄워서 건축하게 하는 거예요. 근데 이 전용 주거지가 일반 주거지역에 지구 단위 구역이 지정됐거나 지구 단위 구역이 참 자주 나오죠. 지구 단위 구역이 지정되어 있거나 경관지구가 지정되어 있거나 여기는 또 신도시 지구 단위 구역에서 그 지구 단위에 맞도록 건축을 해야 되고 개발을 해야 되고 경관 보호 행성이 필요한 곳 아닙니까? 중점 관리지 이렇게 몇 군데 나가요. 지구 단위 구역이나 경관지구 정도 기억하면 돼. 이 동네에 지구 단위 구역이나 경관지구 지정되어 있고 그 지정되어 있는 대지 안에 대지 상원에 건축하는 건축물로서 이 도로 너비가 20m 이상 도로에 접하고 있는 대지인 경우에는 전용 주거지가 일반 주거지에서 일조권 적용을 하지 아니한다. 예외 규정이 있다고. 그다음 나중에 또 요약식 보면은 예외적으로 정남 방향의 대지 경계선 기준으로 띄워서 건축하는 경우도 있다고. 뭐 택지개발지구라든지 이런 곳은 정남 방향의 대지 기준으로 건축할 수 있다고. 그다음에 정북 방향의 대지가 전용 주거지가 일반 주거지에 건축을 하는데 북쪽 정북 방향에 있는 대지, 이 대지잖아. 이 대지가 전용 주거지가 일반 주거지 아닌 용도지일 수 있는 거잖아. 그럴 경우에는 전용 주거지가 일반 주거지에 건축하는 건축물도 일조권 확보 대상입니까? 제외입니까? 제외시켜 주는 거라고. 이게 전용 주거지가 일반 주거지의 일조권 확보예요. 또 하나가 있는데 또 하나는 이제 공동주택이죠. 공동주택. 공동주택은 일조권 확보로서 건축자를 만나고 공동주택은 그러면 우리 건축법상 공동주택으로 용도가 부여된 건축물의 종류가 어떻게 되죠? 아연다기, 아파트, 연립, 다세대, 기숙사는 일조권 확보를 위한 건축자를 받는 거야. 단 공동주택이라도 중심 상업지역과 일반 상업지역에 건축하는 것은 일조권 확보 대상에 제외되기 때문에 거의 제목을 벗어나지 않고 문제를 맞출 수 있게 돼요.
출제를 한다고. 근데 이제 혹시 모르니까 조금 이따가 이제 다시 조금 들어가 볼 수 있도록 그렇게 할 거예요. 문제 나오면은 그만큼은 들어가려고 준비해 놓고. 자, 일단 문제 봅니다. 자, 60번에 보기 2번 보십시오. 일반 주거지는 전용 주거지가 일반 주거지는 일조권 확보 대상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일반 주거지에서 건축물을 건축할 때는 건축물의 각 부분을 정남입니까? 정북입니까? 정북 방향의 인접대지 경수로부터 조례가 정하는 거리 이상을 띄워서 건축해야 되는 거야. 그래야 정북 방향 대지에 일조권 확보될 거 아닙니까? 근데 2번 전용 일반 주거지에서 건축하는 건축 높이가 9m 이하인 경우에는 인접대지 경수도 얼마를 띄워야 됩니까? 1.5m 이상. 9m를 초과하면은 해당 건축물 높이의 2분의 1 이상 그렇게 되는 거라고. 3번 경관지구 동그라미. 경관지구 안에 대지 상원에 건축하는 것으로서 해당 대지가 넓이 몇 미터? 20m 이상 도로에 접하고 있는 경우에는 위 2분의 규정을 적용해야 안 해. 안 해. 경관지구도 마찬가지고 플러스 또 하나가 뭐죠? 지구단위 구역구역. 지구단위 구역은 꼭 기억해야 돼요. 지구단위 구역구역과 경관지구가 지정된 동네에 대지 상원에 건축하는 것으로서 그 대지가 20m 이상 도로에 접하면은 전용 주거지가 일반 주거지에서도 일조권 확보 대상입니까? 제외입니까? 제외예요. 그렇게 된다고. 그 다음에 5번은 이거 둬야 돼요. 이거 줄 거예요. 2층 이하로서 높이가 8m 이하인 건축을 줄 겁니다. 2층 이하로서 높이가 8m 이하인 건축은 소규모 건축물이기 때문에 일조권 확보 대상입니까? 제외입니까? 제외. 일조권 확보를 위한 높이 제한 대상에서 제외해 줍니다. 그 다음에 이제 61번은 난이도를 많이 높여봤습니다. 61번 고난도. 건축급상 일조권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 제한에 관련된 설명으로 옳은 것. 1번 준주거지에서 건축하는 단독주택은 일조권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 제한을 받는다. 뭡니까? 전용 주거지가 일반 주거지역에서는 건축이 허용된 모든 건축물이 일조권 확보를 위한 건축 제한을 받지만 준주거지는 일조권 확보 대상 용도 지역이 아니잖아요. 준주거지가 틀린 거예요. 그 다음에 2번 전용 주거지에서 건축물을 건축할 때는 건축물 각 부분을 정북 방향으로 인접대지 경계선으로부터 9m 이하 부분은 인접대지 경계선으로부터 1.5m 이상 범위 안에서 조례가 정하는 거리 이상을 띄워서 건축한다. 맞습니까? 전용 주거지는 일조권 확보 대상 맞죠? 정북 방향 인접대지 경계선으로부터 일정한 거리를 띄우죠. 9m 이하인 부분은 얼마 띄우죠? 1.5m 이상 맞는데요. 그래서 맞고. 그 다음에 내려오십시오. 3번. 특별건축구역 안에서 대지 상원에 건축하는 건축물이 아니고 건축협정구역입니다. 건축협정구역 안에서 대지 상원에 건축하는 건축물을 줄 거예요. 특별건축구역 아니고 건축협정구역 안에서 대지 상원에 건축하는 건축물을 하고 그 다음에 4번 내려옵니다. 줄 거죠. 지구단위구역구역 안의 대지 상원에 건축하는 건축물 줄 거예요. 건축물 낯설지 않죠? 그러면 이제 건축협정구역 안에서 대지 상원에 건축하는 건축물이나 지구단위구역 안에서 대지 상원에 건축하는 건축물로서 몇 미터 이상 도로죠? 20m 이상 도로에 접한 경우에는 전용 주거지나 일반 주거지에서 일조권 확보를 위한 건축 제한을 받지 않는 거야. 4번이 왜 틀렸죠? 30m가 아니고 20m 이상 도로에 접해야 되죠. 경관지구나 지구단위구역에서 그죠? 네, 건축하는 건축물로서 그 해당 대지가 20m 이상 도로에 접한 경우에는 전용 주거지가 일반 주거지에서 높이 제한 적용을 받지 않게 됩니다. 3번은 왜 틀렸죠? 특별 건축이 아니고 뭐죠? 건축 협정구역 안에 대지 상원에 건축하는 건축물입니다. 아시겠죠? 지구단위구역, 경관지구 그리고 뭐죠? 건축협정구역 그렇게 딱 기억하면 되잖아. 3번 다시 읽어볼게요. 건축협정구역 안에서 대지 상원에 건축하는 건축물의 경우에는 전용 주거지나 일반 주거지 간의 일조권 확보를 위한 높이 제한 적용을 받지 않게 됩니다. 물론 이제 그 가로에 보면은 건축협정에서 일정 거리 이상을 띄워 건축하는 내용을 포함한 경우만 해당이 됩니다. 그 다음에 5번 내려오시죠. 5번. 건축물의 정북 방향의 인접대지가 전용 주거지나 일반 주거지가 아닌 용도지역에 해당하는 경우 출주 것이십시오. 건축물의 정북 방향의 인접대지가 전용 주거지나 일반 주거지가 아닌 용도지역에 해당할 경우에도 손 떼고 전용 주거지가 일반 주거지의 일조권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 제한 규정을 적용받습니까? 적용하지 않습니까? 적용하지 아니한다. 아까 설명 잠깐 드렸는데 잠깐만요. 자, 전용 주거지가 일반 주거지 건축물을 건축할 때 자, 건축물의 정북 방향의 대지가 무슨 용도지역이 아닙니까? 전용 주거지역과 일반 주거지역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도 일조권 확보를 위한 건축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그렇게 되는 거죠. 상당히 좀 어려운 부분이에요. 이런 부분은. 그 다음에 오른쪽으로 갑니다. 63번 문제를 맞추셔야 되는데, 63번은 잠깐 설명을 좀 듣고 봐요. 잠깐만요. 여러분, 이렇게 넓게 보셔야 되거든. 한번 봐요. 그러면은,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앞으로 이번에 고객이 땅 샀는데, 전용 주거지가 일반 주거지 안에 땅 사면은, 그 동네의 건축에 허용된 모든 건축물은 예외 없이 일조권 확보를 위한 건축 제한 대상이 되는 거라고. 맞죠? 전용 주거지가 일반 주거지에서는 모든 건축물, 건축이 허용된 모든 건축물이 일조권 확보를 위한 건축 제한 대상이 돼요. 그리고 공동주택이면은 나중에 여러분의 고객이 건축하는 건축물의 용도가 공동주택이면은 중심상업지가 일반 상업지를 제외한 나머지 19개의 모든 용도 중에 건축하는 공동주택도 원칙적으로 일조권 확보를 위한 건축 제한 대상이 되는 거야. 그래서 이렇게 보시라고. 여기에 해당하거나 용도 지역이 둘 중 한 개에 해당하거나 전용 주거지가 일반 주거지에 해당하거나 아니면은 건축하는 건축물의 용도가 무엇이면은 공동주택에 해당하면은 물론 중심 상업지가 일반 상업지를 제외한 나머지 용도지 건축하는 공동주택 이 둘 중 한 개에 해당하면은 건축급상 일조권 확보를 위한 건축 제한 대상이 되는 거예요. 맞죠? 이렇게 넓게 보셔야 된다니까. 그렇게 해야 이 문제가 풀려요. 그래서 63번은 알면은 쉬운데 모르면 이제 접근이 안 되는 문제라고 한번 봐요. 일조권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 제한을 적용받지 않는 걸 찾아야 돼. 않는 거. 제1종 전용주택 건축하는 다중주택. 1종 전용주택은 뒤에 용도, 다중주택인지 공동주택인지 따지지 않고 전부 건축에 허용된 것은 일조권 확보를 위한 건축 제한을 받죠. 네, 오케이. 준주거지는 일조권 확보를 위한 건축 제한 대상이 아니잖아요. 그렇지만 뒤에 건축하는 건축물이 뭐죠? 연립주택은 공동주택이죠? 공동주택은 일조권 확보를 위한 건축 제한을 받는다 그랬죠? 그래서 준주거지에 건축하는 연립주택은 일조권 확보를 위한 건축 제한 대상이 되는 거라고. 적용받지 않는 걸 찾아야 되죠? 그 다음 내려와요. 제3종 일반 주거지요. 제3종 일반 주거지는 모든 건축물이 일조권 확보 대상인 일반 주거지역 맞죠? 초등학교 건축물도 일조권 확보를 위한 건축 제한을 받잖아. 그 다음 4번. 일반 상업지역에 건축하는 아파트. 이것은 틀렸죠? 아파트는 공동주택이니까 일조권 확보를 위한 건축 제한을 받지만 중심 상업지가 일반 상업지에 건축하는 공동주택은 일조권 확보 대상입니까? 제배입니까? 제배니까. 답이 4번이 된 거라고. 2번은 전용 주거지니까 모든 건축물이 일조권 확보 대상 맞잖아. 4번 그죠? 다시대주택 맞죠? 제2종 전용 주거지에 건축하는 다시대주택은 일조권 확보 대상이 됩니다. 그 다음에 특별 건축구역이죠. 특별 건축구역. 특별 건축구역 거기 드시고 지우고 안 되죠? 특별 건축구역. 지금쯤 되면 특별 건축이 무엇이냐 개요 자체를 지금 잊어버리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잠깐 개요를 설명드리려고 제가 특별 건축구역 설명할 때는 여기를 예를 들어요. 여기가 영국의 템즈강이라고 그랬고 런던의 템즈강 주변의 그 건물들은 고풍찬란하고 예술적 가치, 미적 가치가 수준 높은 건물들이 우리를 한없이 부럽게 합니다. 뭐 그렇게 소개를 해줄 거예요. 네. 근데 뭐 여기는 도시건설 역사가 중시부터 시작해서 그죠? 300년, 400년 이렇게 그 도시건설 역사가 지속됐기 때문에 이 고풍찬란하고 예술적 가치, 미술적 가치가 있는 수준 높은 건축이 가능했겠죠. 근데 우리 대한민국의 현대 도시건설 역사는 얼마 안 되잖아요. 그죠? 6.25 전쟁 끝나고 이제 표 위에다가 이제 도시를 만들기 시작했고, 그것도 처음에는 뭐 사람들이 몰려오니까 주택이 늘어나고 골목길이 따라서 생겼지 도시계획이라는 개념도 없었잖아요. 그러다가 이제 분당 신도시, 일산 신도시 같은 대규모 신도시, 강남 개발부터 이제 신도시 개발이 이루어지게 된 거죠. 도시 계획을 제대로 하게 된 거죠. 그렇게 해서 여러분을 저기 경기도 이제 분당 신도시를 모십니다. 분당 신도시. 분당 신도시나 일산 신도시는 정말 도시 계획이 잘 돼 있잖아요. 강남도 잘 돼 있는데 강남은 공원은 좀 부족해요. 그죠? 70년대, 80년대에 개발됐기 때문에. 근데 지금은 분당이나 일산 가면은 공원까지도 아파트 숲속에 있고 정말로 산책로까지 다 만들고 다 해놨잖아. 좀 도시계획이 잘 돼 있거든요.
근데 아파트 모양은 예술적 가치와 미적 가치가 있습니까? 똑같습니까? 똑같은 성냥각이잖아. 네, 성냥각을 세워둔 것 같죠, 옛날에. 여기 뭐 예술이요 돼 있고 뭐 미술이요 돼 있냐고. 그냥 수도권의 강남의 주택난 예술을 위해서 집값을 잡으려고 똑같은 아파트를 공장에서 찍어내듯이 찍어낸 거죠. 우리가 이랬는데, 일기 신도시가 이랬는데, 지금은 2010년 이후에는 아파트 모양이 조금씩 바뀌고 있죠. 얼마 안 됐거든, 바뀐 지가 10년 뭐 남짓 된 거든. 그래서 우리도 이제 그때는 지금 정도 소득 수준이 안 되고 먹고 살기 바쁘고 주택난 해소가 우선이었기 때문에 그렇게 했고, 이제 우리도 선진국이고 잘 살잖아요. 잘 사는 거죠. 그래서 다녀보니까 좀 민망하잖아요. 보고 오니까 좀 민망하잖아요, 우리 서울이. 그래서 만든 게 이거예요. 특별건축구역제도를 도입한 거예요. 특별건축구역제 도입해가지고 앞으로 건축법상 특별건축구역이 지정된 동네에서라도 이런 건축이 가능할 수 있도록 조화롭고 창의적인 건축이 가능할 수 있도록 조화롭고 창의적인 건축이 가능하기 위해서는 이 특별건축구역 전부 다 일부를 대상으로 모든 건축법을 적용해야 됩니까? 적용을 배제해야 됩니까? 일부 법 적용을 배제하거나 일부 법 적용을 건축과 관련 법 적용을 완화 적용해 주거나 일부 건축법 적용을 특별건축구역 전부 다 일부를 대상으로 통합 적용할 수 있도록 도입된 제도예요. 이렇게 해서 조화롭고 창의적인 건축을 통해서 우리나라 건축 제도를 획기적으로 개선하고 건축 수준을 향상시킬 목적으로 도입된 제도를 특별건축구역 제도로 하는 거죠. 이게 입법의 취지고 법이 밝히는 목표예요. 자, 그러면 이제 특별건축을 누가 어디에 지정할 수 있고 어디에 지정을 못하는지, 특별건축구역 지정이면 어떤 효과가 생기는지, 특별건축구에서는 어떤 법 적용을 통합 적용할 수 있는지, 이런 것들 수험 준비를 간략하게 하면 돼요. 왜냐하면 자주 시험 나오진 않아요. 그러니까 단독 출제 가능성을 따진다면 뭐 10년에 한 문항 정도 출제 가능성이 있으니까 매번 강의를 자세하게 하진 않는다고. 보겠습니다. 64번 중요해요. 건축법상 특별건축구역 지정이 가능한 것은 1번 이온 적 있죠? 1번 제일 끝에 개발제한구역 개 동그라미 하십시오. 빨리 동그라미 하십시오. 개발제한구역 개 동그라미 제일 끝에 2번 자연공원 자 동그라미, 그 다음에 4번 접도구역 접 동그라미, 보전산지 보 동그라미, 개자 접보 이렇게 하잖아. 개자 접보에 해당하면 건축법상 특별건축구역 지정할 수 있다 없다? 없다. 근데 3번에 보십시오. 줄 거죠?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구역에 제일 끝에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구역 옛날에 몇 년 전까지만 해도 특별건축구역 지정을 못하게 했었어. 그러다가 규제 완화 차원에서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구역도 국방부 장관과 사전 협의를 전제로 특별건축구역 지정이 가능해지게 된 거예요. 건축법상 특별건축구역 지정을 할 수 없는 것이 어떻게 외우죠? 계자, 접보 딱 그렇게 외우시고, 할 수 있는 것은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구역, 국방부 장관과 협의를 통하여 지정이 가능해졌죠. 그래서 답이 3번이고 오늘 좀 넘어갑니다. 건축법상 특별건축구역에 관련된 설명입니다. 지정권자. 자, 국토부 장관 줄 거죠. 3대고. 국토부 장관은 국가가 국제행사를 개최하는 도시 또는 그 지역의 사업구역에 대해서 특별건축을 지정할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2번 특별건축구역에서 국가자치단체가 건축하는 건축물은 건축기준 등에 대해서 특례사항이 적용될 수 있고요. 3번은 아마 교재에 체크되어 있을 거야. 수업할 때. 특별건축을 지정하거나 변경한 경우에는 도시군 관리구역 결정이 이성수로 의제가 되지만 두 번째 줄 거죠. 용도지역, 용도지구, 용도구역의 지정과 변경 줄 거예요. 이것은 도시군 관리구역 중에서 의제 대상입니까? 제외입니까? 제외. 그래서 특별건축구역 지정이 된 경우에는 국토교육법상 도시군 관리구역 결정 호시가 이성수로 의제되지만 도시군 관리구역 중에서 지역, 지구, 구역의 지정과 변경은 의제 대상에서 제외돼요. 처음 보셨으면 요약집 확인하는 게 좋을 것 같고 기본서 3번이 답이 됩니다. 그리고 4번 특별건축구역 지정 일로부터 특별건축구역 지정으로도 5년 내에 특별건축구역 지정 목적에 부합하는 건축물 착공이 이루어지지 않게 되면 해제 사유가 돼요. 그 특별건축구역 지정은 해제할 수 있고요. 문화예술지정법상 건축물에 대한 출구죠. 미술작품 설치 규정. 미술작품 설치 규정은 특별건축구역 전부 다 일부를 대상으로 통합 적용할 수 있는 규정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건축협정, 결합건축, 건축협정과 결합건축 간단하게 소개하면서 해설하겠습니다. 앞에 봐주세요. 특별건축구역, 그리고 이제 건축협정이죠. 건축협정. 건축협정은 수업 매번 하면서 늘 강조드린 거기 때문에 건축협정은 여러분이 다 익숙하죠. 이제 모의고사에도 다 갖고 있기 때문에. 자, 건축협정 간단 복습하고 문제 같이 봅니다. 자, 건축협정 이렇게 되죠. 건축협정은 제가 어떤 그림으로 어떤 제도를 설명한지를 늘 기억하면 좋죠. 그것이 이제 그 문제를 풀어가는 답을 찾아가는 하나의 끈이 될 수 있어요. 자, 여러분 여기 건축협정 설명하겠습니다. 건축협정은 제가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이게 대지가 4개가 있습니다. 4개. 4개의 토지가 있습니다. A, B, C, D 4개의 토지가 있어. 4개의 대지가 있는데 D 대지는 우리 건축물이 있는 대지라면 도로에 몇 미터 이상을 접해야 됩니까? 2m 이상을 접하는 게 원칙인데 이 접하는 부분이 2m에 미달하는 거예요. 그러면 D 대지는 단독으로 건축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건축할 수 없죠. 그리고 대지 면적이 200제곱 이상이면 적용을 해야 되죠. 그래서 A 대지에 이제 건축주는 적용을 해야 되죠. B 대지도 적용하고 건축해야 되죠. C 대지도 적용을 해야 되죠. 그리고 주차장법상 부설 주차장 설치 기준이라면 주차장을 확보해야 됩니다. 주차장 확보해야 되고 여기도 주차장 확보, 여기도 주차장 확보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남은 대지에 건축하다 보니까 건물이 크지 않죠. 여기다가 이제 빌딩을 하나 지었습니다. A 대지, B 대지, C 대지에 했는데 각각 연면적이 1000제곱미터씩이에요. 그래서 4개의 대지에 전부 건축된 연면적 합계는 얼마라는 거죠? 3000제곱미터, 3000제곱미터 정도. 4개의 대지 모두에 D 대지는 건축도 못하고 건축된 건축물의 연면적이 3000제곱미터예요. 근데 A, B, C, D 토지 소유자 4명이 토지 소유자, 건축물 소유자도 가능합니다. 기존 건축물 소유자 그리고 지상권자, 토지 소유자, 건축물 소유자, 지상권자들이 가반수동입니까? 전원합의입니까? 전원합의. 전원합의로 함께 건축을 하기로 건축을 공동으로 할 것을 협정하면 건축협정이 되는 거고 대수선, 기존 건축물의 대수선을 함께 하기로 협정하면 대수선 협정이 되는 거고 리모델링을 함께 하기로 협정하면 리모델링 협정이 되는 거예요. 이게 제일 앞에 대표적이니까 제목을 건축협정으로 한 거지 뭐. 건축협정, 대수선 협정, 리모델링에 관한 협정을 할 수 있는 거지. 그러면은 이렇게 협정을 하면은 법상 얻어지는 이익이 있어야 됩니까? 없어야 됩니까? 있어야 되죠. 그래서 자, 건축협정이 되면은 다음과 같은 효과를 부여하게 됩니다. 첫 번째, 맞벽으로 건축하면은 맞벽으로 건축하면 벽을 마주보고 건축하는 거죠. 맞벽으로 건축하면 공동으로 건축가 신청이 가능해요. 그리고 주거환경 개선 사업을 할 때, 주거 환경 개선 사업을 할 때 사업비 일부가 지원이 돼요. 그리고 일부 건축법 규정을 통합 적용해 줍니다. 협정 체결된 대지 전부를 하나의 대지로 간주해서 법을 각각의 대지마다 적용합니까? 통합 적용해 줍니까? 통합 적용해 주죠. 이때 통합 적용은 얼추 외워야 돼요. 건폐율, 지하청, 대지와 도로, 대지안의 조경, 부설 주차장 설치, 개인 하수 시설 설치 이런 규정을 통합 적용해 줘요. 그럼 봐요. 대지와 도로의 관계 규정이 통합 적용되니까 모든 대지가 2m 이상을 접해야 됩니까? 한 곳만 접하면 됩니까? 한 곳만 접하면 되니까 D도 건축이 가능해지잖아. 적용에 관한 규정도 통합 적용이니까 모든 대지에 각각 적용해야 되면 한 곳만 하면 됩니까? 한 곳만. 주차장법상 부설 주차장 설치 규정도 공동 통합 적용이니까 주차장을 각각 만들어야 됩니까? 한 곳만 만들면 됩니까? 한 곳만. 그만큼 건축할 수 있는 건축 면적은 늘어나잖아. 그래서 이 4개의 대지를 협정을 통해서 하나의 대지처럼 건축하는 거예요. 하나의 대지처럼 건축하는데 맞벽으로 건축하면 그럼 보십시오. 일단 적용해야 되잖아. 대지 면적 200제곱 이상이니까 도시지역에서는 적용하고 주차장 만들죠. 주차장 만들고 한 곳만 이렇게 만들면 되는 거예요. 4곳을 만들 필요가 없죠. 나머지는 전부 건축할 수 있게 되잖아. 그럼 이제 건축을 합니다. 이 4개의 대지에 건축을 하는데요. 건축을 하는데 맞벽, 벽을 마주보고 하는 거예요. 벽을 마주보고 하면 맞벽 건축이라고 이걸. 이렇게 해서 건물을 A동, B동, C동, D동 4개의 건물을 지을 수 있는 거죠. 벽만 마주보게 건축할 수 있는 게 맞벽 건축이라고. 해서 각각 분양하면 되잖아요. 여기 5천, 여기 5천, 여기 5천, 여기 5천. 그러면 얼마죠? 2만 제곱미터. 연면적 합계 2만 제곱미터의 건축이 가능해지잖아요. 아까 협정 체결 전 4개 대지에 건축할 수 있는 연면적은 3천 제곱미터인데 협정하니까 2만 제곱미터니까 땅주의들은
그 건축협정을 통해서 건축을 하면 막대한 경제적 이익을 누릴 수 있게 되잖아요. 이게 건축협정이라고. 관련된 문제 풀겠습니다. 66번. 건축협정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건축물의 소유자 등은 가반수 동의입니까? 전원합의입니까? 전원합의로 건축물의 리모델링에 관한 건축협정을 체결할 수 있다. 세 가지가 가능했죠. 건축협정, 대수선 협정, 리모델링 협정 가능하잖아. 이게 또 리모델링 보고 네, 틀렸구나라고 답을 찾는 사람도 있는 거예요. 가반수 안 봐도. 그 다음에 보시고 리모델링 맞는 겁니다. 그럼 2번 건축협정 체결자 또는 건축협정 운영회의 대표자는 건축협정을 작성하면 협정 인가권자로부터 협정은 인가받습니다. 건축협정을 체결하면 인가를 받습니다. 폐지도 폐지 인가받아야 되고요. 그 다음에 내려옵니다. 4번 건축협정 체결 대상 토지가 둘 이상의 특별자치시, 시군구에 걸친 경우에는 건축협정 체결 대상 토지 면적 줄 것이죠. 협정 체결 대상 토지 면적 과반이 속하는 인가권자에게 인가 신청을 할 수 있어요. 이런 거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5번 협정 체결자나 건축협정 운영회의 대표자는 건축협정을 폐지할 때 폐지동그라미 폐지할 때는 줄 것이죠. 아까 체결은 전원합의가 필요하잖아. 폐지는 협정 체결자 과반수 동의로 과반수 동의를 받고 저 뒤에 폐지 인가를 받으면 돼요. 끝나왔습니다. 67번. 자, 건축협정을 체결할 수 있는 지역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2번이 답인데 너무 중요해요. 재개발, 재건축은 철거 방식입니까? 보존 방식입니까? 철거 방식이기 때문에 건축협정을 허용하지 않아요. 재개발, 재건축 사업 목적의 정비구역은 그리고 우리 정비구역 중에서 유일하게 보존 목적으로 해당 지역의 주거환경이 그대로 보존되면서 건축주가 개별적으로 점진적으로 리뉴얼해야 될 것은 주거환경 개선 사업이거든. 그래서 2번 건축협정이 체결될 수 있는 지역은 네, 재개발 사업이 아니고 주거환경 개선 사업 목적으로 지정된 정비구역만 건축협정이 허용되는 거라고. 68번 건축협정 하면은 통합 적용되는 대상 아까 살짝 외우시라고 했죠. 암기라고 적어놓고 아닌 것은 계단에 설치입니다. 거기서는 정답은 3번이고 건폐율, 지하층 설치, 부설 주차장, 개인 하수 시설, 대지와 도로, 대지 안에 조경 등이 통합 적용 대상이 됩니다. 넘어갔습니다. 결합 건축 봐주십시오. 결합 건축. 결합 건축도 개요 설명 간단히 듣고요. 또 문제를 보겠습니다. 거기 들어주시고요. 결합 건축. 그러면은 봐주세요. 결합 건축하고 건축협정하고 특별 건축구역하고 개요를 혼동하면 안 되죠. 그래서 이렇게 설명드리는 거라고. 그럼 결합 건축이 뭔지 잠깐. 자, 결합 건축은 이거죠. 어떤 그림으로 설명하는지를 늘 연상이 됐으면 좋겠어. 한번 봐요. 여기 결합 건축. 결합 건축은 여기 대지가 두 개가 있어. A 대지, B 대지가 두 개가 있는데 이곳의 용도지역이 준주구지역이에요. 여러분, 준주구지역에서 조례로 정할 수 있는 용적률의 지단도는 얼마죠? 500. 대통령령에서 500% 이하에서 각 시군 조례를 정하도록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조례를 정하는 용적률이 500이라고 가정합시다. 조례로 허용하는 용적률이 얼마라고요? 500%예요. 그래서 A 대지의 건축주는 조례로 허용하는 용적률이 500%인데 용적률이 200%를 적용해서 건축을 한 거야. 그러면 건축하지 않은 용적률이 얼마 남아있죠? 300%가 남아있죠. 그 다음에 B 대지 건축주는 용적률 500%를 모두 사용해서 건축을 했습니다. 최고 층수는 20층짜리 빌딩을 지은 거죠. 근데 그 20층짜리 빌딩이 중환경 개선구역 안에 있는데 중환경 개선구역은 지정되면 해당 지역은 철거됩니까? 보존됩니까? 보존되는데 이 건물이 48년 된 거예요. 그러니까 빌딩이 낡으니까 새도 안 나가고 공실이 생기고 보수보강비용이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거야. 사업성이 없잖아. 망하게 됐잖아.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죠? 철거하고 다시 지어야 되죠. 근데 20층 빌딩 가지고 있다고 장롱석에 200을 넣어두지는 않잖아. 어떻게 하냐고, 돈도 없는데. 그래서 정부가 제도를 만들어준 거예요. 여기 사용하지 않는 용적률 옆에 얼마 남아있죠? 300%를 사오는 거죠. 이렇게 매매를 통해서 20층 빌딩 철거해버리고 20층으로 재건축하는 게 아니고 용적률 500%가 아니고 500에다가 허용된 500에다가 300을 추가해 얼마죠? 용적률 800%로 재건축할 수 있다. 건물을 다시 지을 수 있다니까 리뉴얼. 그렇게 해서 여기다가 20층을 35층으로 뽑아버렸지. 35층으로.
그러면은 20개층, 15개, 나머지 더 근처가 15개층 분양하면은 강남에서 15개층 건물 분양하면 돈이 얼마겠습니까? 그죠? 그렇게 해서 건축주의 사업성을 맞춰주는 제도가 계약 건축이에요. 그러면은 돈 많으면 돈 벌기 정말 좋은 세상이잖아. 여기 아까 토지가 몇 개 있었죠? 4개. 그 4개의 토지를 소유한 자가 1인인 경우에도 그 1인을 협정 체결 대상으로 하는 건축협정 돼요? 안 돼요? 되잖아. 돈 많으면 정말로 개별지로 건축해서는 그죠? 경제적 가치가 낮은 땅을 사서 협정을 통해서 빌딩을 지어서 그죠? 사업성을 얼마든지 맞춰 먹을 수 있는 세상이 된 거죠. 재개발 재건축에서 가능합니까? 주거환경 개선 사업 얘기입니까? 주거환경 개선 사업. 이것도 마찬가지잖아. 세상에 용적률 완화하면 빌딩을 높게 건축할 수 있으니까 분양해서 많은 이득을 얻을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런 세상이에요, 지금. 이걸 우리가 이제 200억, 500억 못 가지고 있으니까 돈은 많은데 투자를 할 수 있는 전문 지식이 부족. 어디에 투자해야 될지 뭐. 그죠? 아파트 재미 좀 봤는데 계속 뭐 분양가 상한제 2개 가지고 뭐 때리니까 세금 때리고 하니까 다른 곳에 눈 돌리고 싶은데 갈 곳이 없는 돈이 많잖아. 그런 돈을 이런 곳에 갈 수 있도록 컨설팅 하시면 되죠. 컨설팅 하면은 수수료도 없잖아. 법정 수수료도 없는 거죠. 약정해서 마음껏 받으시면 되지. 이게 그래서 2개의 대지 소유자가 합의해서 용적률을 각각 적용합니까? 통합 적용합니까? 용적률 통합 적용 제도가 계약 건축이라고. 대지 간의 재단 거래 몇 미터 이하에 가능하죠? 100m. 협정 체결 유지기간 최소 몇 년으로 한다? 30년으로 한다 등등. 문제 봅시다 이제. 19번 결합 건축에 관련된 설명으로 틀린 것은 국토교법상 상업지역은 줄 거예요. 상업지역은 결합 건축이 허용되죠. 네. 상업지역, 역세권, 그죠? 도시재생 활성화 지역, 그리고 정비사업 중에서 무슨 사업이죠? 주거환경 개선 사업 목적의 정비구역 등을 오후에 딱 책 찾아서 복습하셔야 된다니까. 상업지역은 대지 간의 재단거리가 몇 미터? 100m 이내에 불면해서 결합 건축이 허용되죠. 1번이 답이고 2번 결합 건축 대상지에서는 2개의 대지의 건축주가 서로 합의하면은 금표입니까? 용적률입니까? 용적률 줄 거죠. 용적률을 개별 대지마다 적용하지 않고 2개의 대지를 대상으로 통합 적용하여 건축할 수 있게 됩니다. 허가권자는 국토교법상 도시군 계획사업 줄 것이십시오. 도시군 계획사업에 편입된 대지가 있다면 줄 거예요. 도시군 계획사업에 편입된 대지는 결합건축 허용하면 돼야 안 돼? 안 되죠. 그래서 결합건축을 포함한 건축허가를 아니할 수 있게 되고요. 그 다음에 허가권자는 건축을 하기 전 결합건축에 관한 허가를 하기 전에는 건축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됩니다. 건축위원회 심의. 그러면은 결합건축 허가는 허가권자가 마음대로 합니까? 건축심의 통과해야 됩니까? 건축심의를 거쳐서 통과해야 건축을 해주는데, 그 다음에 중요하죠. 결합건축으로 조정되어 적용되는 대지별 용적률이 해당 대지에 적용되는 조례로 정한 용적률의 100분의 20을 초과하면은 100분의 20이 얻어요. 그 다음에 줄 거요. 건축위원회 심의하고 도시기획위원회 심의를 공동으로 하는 심의를 거쳐야 건축허가가 나요. 그럼 잠깐 이거 잠깐만 이런 얘기죠. 여기요. 지금 여기 이 A, B 대지의 조례로 허용하는 용적률이 얼마죠? 조례로 허용하고 있는 용적률이 500이잖아요. 결합건축으로 조정된 용적률이 얼마죠? 300%잖아. 그럼 이 결합건축으로 조정되는 용적률 300%는 500%의 100분의 20을 초과했죠. 이런 빌딩을 허가하려면은, 서울시에서 허가하려면은 그냥 허가하는 게 아니고 서울시 건축위원회 심의만 거쳐서는 안 되고 서울시 도시기획위원회와 건축위원회가 하는 공동심의를 통과해야 이런 건축 허가가 난다 이 말이야. 조례로 허용하는 용적률을 결합건축을 통해서 조정하는 용적률이 얼마를 초과했을 때 100분의 20을 초과하면 그 건축물의 건축 허가는 도시기획위원회하고 건축위원회가 하는 공동심의를 거쳐야 된다 이 말입니다. 이해가 되죠? 100분의 20 이런 수치 좀 기억하셨으면 좋겠고, 그 다음에 5번 결합건축 협정에 따른 협정 체결 유지기간은 최소 30년으로 하게 됩니다. 71번 옵니다. 71번. 기존 건축물 동그라미, 기존 건축물, 위반 건축물입니까? 기존 건축물입니까? 기존 건축물에 대한 안전점검 및 시정명령이에요. 줄 거예요. 위반 건축물이 아니고 기존 건축물에 대한 안전점검과 시정명령에 관련된 문제인데, 이제 그 위반 건축물은 여러분 한두 번 다 듣고요. 다 수업을 들었지만 기존 건축물에 대한 조치는 잘 안 들어요.
문제표 할 때 이제 이것을 보완을 한 건데, 보겠습니다. 1번. 기존 건축물이 뭔지 잠깐 설명 좀 할게요. 잠깐만요. 여러분, 여기 강남의 빌딩입니다. 강남은 40층 빌딩인데, 한 층당 임대 수입이 연간 10억이에요. 그래서 건축주가 3개 층을 불법으로 증축하면은 연간 임대 수입을 30억을 늘릴 수 있잖아. 이렇게 불법으로 증축을 딱 하면은 그때부터 이 건물은 기존 건축물이니까 위반 건축물이라고 합니까? 위반 건축물이 되는 거야. 위반 건축물. 이 위반 건축물에 대해서는 그 옆에 문제 있습니다. 288페이지에 70번 문제 보세요. 이 위반 건축물에 대해서는 어떤 건축구성 조치를 할 수 있냐면은 허가 승인 취소할 수 있죠. 공사 중지, 불법 증축 과정이라면은 공사 중지 명령할 수 있죠. 불법으로 증축을 한 상태라면은 철거 등 조치를 명령할 수 있죠. 그리고 다른 법령 위반, 영업 허가나 사용 중지 등을 요청할 수도 있다고. 그리고 철거 명령했는데 시정 명령 기간 내에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은 철거 명령을 이행하지 않으면은 이행 강제금 부과도 할 수 있다고. 이것은 위반 건축에 대한 조치라고. 근데 벌금이라는 것은 형법상 형벌이에요. 그럼 이것은 건축법으로 부과할 수 있는 겁니까? 법원의 판결로 부과합니까? 법원의 판결로 부과할 수 있는 거잖아. 그래서 위반 건축에 대한 건축법상 조치 내용이 아닌 것은 벌금 부과가 답이 된 거예요. 근데 잠깐만요. 이게 위반 건축물이라면, 불법으로 증축하면 위반 건축물이라면, 그러니까 건축법이나 건축법에 의한 처분과 명령을 위반하면 위반 건축물이다. 근데 기존 건축물이 뭐냐면은, 기존 건축물은, 사방에 보이는 건물은 전부 기존 건축물 아닙니까? 맞습니다. 맞는데, 한번 보세요. 여기서 말하는 기존 건축물이 뭔지 하나 예를 들어 볼게요. 여기 국도인데 2차선 도로야. 왕복 차로가 하나뿐인 2차선 도로. 또 국도변에 가면 시골에 가면 마을이 있잖아. 마을이 있어. 예를 들어서 여기 저희 집이에요. 국도변에 저희 집이 있었습니다. 라고 가정합니다. 근데 도로 확장, 국도 확장 사업에서 2차선 도로가 4차선 도로 이렇게 국도가 확장되는 거예요. 여기 2차선 국도변에 살고 있던 저는 건축법을 위반했습니까? 가만히 착하게 살고 있었습니까? 착하게 살고 있었잖아. 그렇죠. 이런 건물은 국방상, 국가보안상, 국방상 또 공익상 이대로 버티고 4차선 도로 확정되면은 내 땅은 절대 수용해도 안 줄 거야. 내 땅 남겨놓고 도로 만들어. 나는 여기 살 거야. 그렇게 우기면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국방상, 공익상 건축을 위반하지는 않았지만 국방상, 공익상 철거 등 조치가 필요하죠. 이런 건물을 뭐라고 합니까? 위반 건축물과 구분해서 기존 건축물이라고 하는 거야. 그럼 이 기존 건축물에 대한 조치 내용이에요. 한번 보겠습니다. 1번 특별자 시장, 특별자 위사, 시장, 군소구청장, 허가권자는 기존 건축물 동그라미. 기존 건축물도 국가보안상 이유가 있거나 관계법령을 위반하면 기존 건축물에 대해서도 뭐 할 수 있다? 철거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위 1번에 따라서 필요한 조치를 이행하면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서 기존 건축물은 철거 등 조치 명령을 이행하면 그에 따른 보상합니까 안 합니까? 해준단 말이야. 근데 잠깐만, 아까 위반 건축물, 불법 증축 건축물을 구청에서 철거하려고 철거 명령했는데 철거 명령을 이행했다고 이거 철거 비용 지원해줘요? 안 해주지만 이런 기존 건축물은 철거 등 조치를 이행하면 그에 따른 손실 보상을 해준다 이 말입니다. 아셨죠? 네. 그 다음에 3번 때문에 해주는 거야. 1, 2, 3번까지 읽으면 돼요. 3번. 허가권자는 경관지구 동그라미. 경관지구 안에 건축물. 경관지구 동그라미가 줄 거예요. 경관지구 안에 건축물입니다. 이런 경관지구는 지정 목적이 뭐죠? 우리 국토교육부에서 배우셨죠? 경관지구의 지정 목적은 아름다운 도시인간을 보호하고 유지하고 형성해주는 게 목적이라고. 한마디로 경관지구가 지정된 동네는 못생긴 동네입니까? 예쁜 동네입니까? 예쁜 동네예요. 동네로 따지면 미스 코리아급이라고. 아름다운 경관을 보호하고 유지하고 형성할 목적으로 지정된 동네가 경관지구라고. 근데 그 경관지구는 진짜 예쁜 건물만 있는 그런 동네인데 그 동네에 못생긴 건물이 있어.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죠? 철거는 못생겼다고 철거 고치면 되지. 그래서 그 뒤에 봐요.
경관지관의 건축물로서 도시 미관이나 주관경상 현저히 장애가 될 정도로 못생긴 건물이 있으면은 건축위원회 의견을 들어서 철거 등 조치를 명할 수 있다. 대부분 넘어가거든. 철거 등 조치를 명할 수 있다가 아니고 적어요. 개축 수선하게 할 수 있어요. 개축하고 수선하게 할 수 있다. 그게 보통 철거가 들어가거든요. 이게 안 썩으면 돼. 그래서 못생기면은 전 말 못하겠어요. 못하겠고 그냥 개축하고 수선하게 합시다. 그렇게 할래요. 못생긴 건물 철거하게 합니까? 고치게 합니까? 고치게. 그렇게 하시면 되죠. 경관주관의 건축으로서 도시미관과 주관경상 현저히 장애가 될 정도로 못생긴 건물은 건축위원회 의견을 들어서 철거 등 조치를 명합니까? 개축 수선하게 합니까? 개축 수선하게 할 수 있다. 넘어가겠습니다. 73번 마지막 문제예요. 잠깐만요. 아까 불법으로 증축한 건축물은 위반 건축물이죠. 위반 건축물은 허가 승인 취소할 수 있고 공사 중지 명령할 수 있고 철거 등 조치 명령할 수 있죠. 그래서 이 불법으로 세계층 증축해서 연간 수입이 30억인데 구청에서 강남구청에서 철거 명령했다고 바로 이행합니까? 버팁니까? 연간 30억 버티잖아요. 그러면은 이제 과태료 물려요. 과태료 500만 원. 그러면은 과태료 고지서 500만 원 받고 울까요? 웃을까요? 돌아서서 막 웃겠죠. 네. 그럼 이제 형사고발해요. 형사고발한다고. 공소안에서 검찰에 수사하고 불법 증축이 입증되면은 재판합니다. 경제사범이니까 벌금 때리고 처음이니까 정가 없고 하면은 그죠? 벌금 200 때렸어요. 벌금 받고 그때부터 형벌이기 때문에 전과자가 돼요. 배론 붙였지만 200만 원 벌금 때리니까 연간 수입이 30억이니까 또 돌아서서 막 웃을 수도 있겠잖아. 그래서 이 건축주에게 철거 명령을 이행할 때까지 매년 2회 이내니까 2번씩 부과할 수 있어서 많이 부과하면은 2회 이내 범위에서 그 건축물을 철거할 때까지 반복적으로 경제적 제재를 할 수 있죠. 경제적 제재를 가할 수 있죠. 이게 바로 뭐죠? 이행강제금 부과제도죠. 그 이행강제금입니다. 자, 73번 같이 보시고요. 자, 건축법상 이행강제금 부과에 관련된 설명으로 틀린 것은 금폐율 동그라미 1번에 금폐율 동그라미 용적률 동그라미 금폐율과 용적률을 초과 건축했습니다. 그럼 금폐율 용적률 위반 아닙니까? 그 다음에 그 뒤에 건축허가를 받지 않고 건축 신고하지 않고 건축했습니다. 허가를 받지 않고 허가 동그라미 신고하지 않고 건축했으면 신고 동그라미 이 네 개 중 한 개를 위반하면 중요사항 위반이라 그래요. 금폐율 용적률 허가 신고 이 넷 중 한 개를 위반하면은 해당 건축물에 적용될 적용물지당 시가표시되게 100분의 50, 100분의 50. 꼭 외우셔야 됩니다. 금폐율 용적률 허가 신고 이 넷 중 하나를 위반하면은 100분의 50 범위에서 해당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에 위반 면적을 곱한 금액 이하의 범위 안에서 또 위반 내용에 따라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이 작년에 시험 나온 거예요. 대통령령이 정하는 비율을 곱한 금액에 이행강제를 부과하게 돼. 그때 대통령령이 정하는 비율이 앞에 지와요. 289, 72번의 작년에 시험 문제. 용적률 금폐율 신고 허가 중에서 제일 중한 가장 무거운 위반이 뭐죠? 허가. 그래서 이것은 산정금액의 100분의 100을 부과합니다. 100분의 100. 100분의 100. 그리고 두 번째 큰 위반이 용적률 위반이에요. 100분의 90. 산정금액의 100분의 90. 그 다음에 위반한 금폐율이에요. 세 번째가. 금폐율은 100분의 80. 그 다음에 신고하지 않고 건축하면 가장 가볍습니다. 100분의 70. 그렇게 부과하는 거야. 이게 작년에 시험 나온 건 처음으로 나온 거죠. 평소에는 100분의 50에서 다 끝났었거든요. 작년에 여기까지 쑥 들어가 버린 거죠. 작정해 버린 거죠. 그 다음에 넘어갑니다. 다시 가서 그래서 이렇게 외워야 돼. 우리 이행강제금 부과할 때 금폐율 용적률 허가 신고는 중요사항 위반이고 중요사항 위반은 적용물지당 시가표시되가 얼마죠? 100분의 50. 여기까지 꼭 끼우셔야 되고 기본적으로. 다음 내려옵니다. 2번 연면적 85 정도 이하인 주거용 건축물이 개정이 됐어요. 4월 말에 개정됐어. 그래서 편집이 다 끝나고 개정되고 못 들어갔죠, 이게. 그래서 고쳐주십시오. 연면적 85제곱미터 이하를 60제곱미터로 바꿔줘야 돼요. 연면적 60제곱미터 이하인 주거용 건축물. 그렇게 줄 것을 이용해야 돼요, 이걸. 연면적 60제곱미터 이하인 주거용 건축물이니까 저소득층 주민이 주로 거주하는 주택 아닙니까?
이분들에게는 경감을 해줘야 되죠. 그래서 이행강제를 부과할 때 부가금액의 2분의 1 부분에서 조례로 정하는 금액을 부과할 수 있도록 감경해 주는 거라고. 그래서 이행강제금 감경 대상은 주거 연면적 기준 85가 얼마로 개정됐죠? 60제곱미터 이하인 건축물은 감경 대상이 됩니다. 꼭 기억하고요. 그 다음에 2번도 개정됐어. 3번도. 영리 목적 줄 거예요. 영리 목적. 영리 목적. 최근에 개정된 겁니다. 상습 위반 동그라미. 영리 목적 상습 위반자에 대해서는 가중처벌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가중처벌 규정을 더욱더 중하게 끌어올립니다. 100분의 50을 100분의 100. 100분의 100. 한 배를 더 부과할 수 있게 되었어요. 100분의 100. 그래서 2번, 3번 묶어요. 2번, 3번 묶어서 개정법으로 하고. 작년에 이행강제법이 나와가지고 또 나올지는 모르겠는데, 일단 뭐 개정법은 알고 있어야 되니까, 그렇게 알고 계시고. 그 다음에 5번대로입니다. 5번 규정 있잖아요. 5번 규정은 통째로 삭제가 됐습니다. 5번 지문은. 그래서 5번 지문은 통째 삭제시거든요. 그래 또 나중에 헷갈리지 않으니까 혼자 보실 때, 통째 삭제, 통째로 없어졌습니다. 정답은 아까 몇 번이었죠? 1번 그렇게 됐습니다. 네. 이렇게 이제 개정법 중에서 좀 중요한 것들은 또 동행모의고사에서 꼭 여러분이 다시 한번 더 점검할 수 있는 기회로 문제를 예상 문제로 드리게 될 겁니다. 네. 걱정하시지 될 거고. 여기까지가 이제 건축법 진도인데 시간 한번 보십시오. 어지간히 맞췄죠. 건축법 문제가 많기 때문에 좀 쉬운 부분은 속도를 빠르게 하고 좀 천천히 예습이 필요한 부분은 천천히 하고 그렇게 하면서 진행을 했고요. 다음 주에는 주택법하고 농지법입니다. 예습하고 오셔야 돼요. 문제를 건축과 주택권 풀어도 된다 그랬죠. 네, 문제 미리 풀어보시고 예습 좀 하시고 올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